저녁 7시 서울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의 VIP 룸.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공간은 최고급 대리석과 원목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식탁보와 반짝이는 은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지만 한서연은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화려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명품 원피스 자락을 매만지며 앉아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언제 와요? 민준이 배고픈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아들 한민준이 작은 포크를 가지고 놀며 투덜거렸다. 5살 배기 아들의 맑고 칭얼거리는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은 룸 안의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다. 서연은 아들을 향해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 아들 금방 오실 거야. 사실 그녀는 그 아저씨가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자리는 그녀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오늘 아침 친정어머니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를 이곳까지 떠밀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원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울어가는 아버지의 사업, 마지막 희망처럼 매달린 투자, 그리고 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유력 가문과의 맞선. 서연아, 딱 한 번만 제발 엄마 아빠 좀 살려다오. 네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TK그룹의 강타오 전무님이셔. 이 혼사만 성사되면 우리 집도 TK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러나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님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승낙했지만 순순히 그들의 뜻에 따라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 민준을 데리고 나왔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이 기만적인 맞선을 망쳐버릴 가장 확실한 비장의 무기. 어떤 남자가 애가 딸린 여자를 반가워하겠는가? 그것도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TK그룹의 후계자가 말이다. 아이를 보는 순간 그는 분명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할 것이고, 이 우스꽝스러운 만남은 시작과 동시에 끝을 구할 터였다. 그것이 서연이 그린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민주는 잠시 얌전히 앉아 있는가 싶더니 이내 의자에서 내려와 룸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반짝이는 장식품들을 신기한 듯 만져보기도 하고, 거대한 창문에 매달려 반짝이는 자동차 불빛들을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지켜보았다. 제발 그 남자가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터지지 않기를. 그때였다. 룸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문 앞에는 레스토랑 지배인이 깍듯하게 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고, 그의 뒤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넓은 어깨와 흔들림 없는 당당한 자세, 무심하게 쓸어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서늘한 이목구비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시간은 흘렀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강타어 6년 전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고, 동시에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린 남자, 그녀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과거 그 자체였다.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맞선 상대가 TK그룹의 강타오 전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설마 했던 그 이름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수많은 강씨가 있고 TK그룹에도 수많은 임원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그인 걸까? 강타오 역시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맞선 주선자인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사진 속의 여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사진 속 그녀는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였지만 눈앞의 여자는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놀고 있는 작은 아이. 그의 차가운 눈에 의아함과 불쾌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맞선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다니 상식 밖의 행동이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낯선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흐릿한 기억의 편린 속에서 희미한 잔상이 떠오를 듯 말 듯 애를 태웠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감상은 접어두었다. 어차피 이 만남은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의무감으로 치러야 할 하나의 비즈니스일 뿐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혔군. 그가 형식적인 사과를 건네며 서연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려던 순간이었다. 룸 한쪽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동그란 눈이 문 앞에 서 있는 강태회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의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진지했다. 서연은 아들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민준아, 이리 와. 어른한테 그러면 안...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민준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피어올랐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자동차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아장아장 빠른 걸음으로 강타오를 향해 달려갔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돌진에 태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다 멈칫했다. 아이는 그의 다리에 작은 몸을 꼭 기댔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바,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룸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은은하게 흐르던 클래식 선율도, 창밖의 도시 소음도, 심지어 서연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도 모두 멈춰버린 것 같았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았다. 서연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왜? 라는 질문만이 메아리쳤다. 민주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단 하나,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6년 전 강태호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민준이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보며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을 때면 서연은 그저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야라고 둘러대곤 했다. 그런데 어떻게 민준이 강타오를 알아볼 수 있단 말인가? 강타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의심 한 점 없는 순수한 기쁨과 확신이 가득했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두뇌는 이 상황을 즉시 말도 안 되는 해프닝으로 규정했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동그랗고 까만 눈동자,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심지어 자신을 올려다보는 저 표정까지
마치 오래된 앨범 속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저기, 정적을 깬 것은 룸 밖에서 상황을 엿보던 지배인의 당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빠, 왜 이제 왔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민준은 타오의 바지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칭얼거렸다. 그 순진무구한 원망 섞인 목소리는 타오의 심장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데? 왜 내 앞에 나타난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아이가 나를... 그제야 정신을 차린 서연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작은 어깨를 붙잡고 태우에게서 떼어내려 애썼다. 민준아 아니야. 이분은 아빠 아니야. 어서 이리 와. 어서. 싫어. 아빠 맞아. 사진이랑 똑같단 말이야. 민준은 울음을 터뜨리며 버텼다. 사진이라는 단어에 태호의 눈빛이 더욱 예리하게 빛났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최상의 시나리오는커녕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서연은 거의 횡설수설하며 태우에게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울며 버티는 민준을 거의 강제로 안아들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룸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가방을 황급히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뛰쳐나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마치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홀로 남겨진 강타운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아이가 떨어뜨린 작은 파란색 장난감 자동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아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을 저릿하게 만드는 그 부름. 그는 여자가 뛰쳐나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 그리고 그 여자를 필사적으로 닮았으면서도 기묘하게 자신을 떠올리게 하던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의 냉철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오늘 밤의 이 기이한 만남은 그가 잊고 있던, 혹은 잊었다고 믿고 있던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그가 감당해야 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혼란과 함께 맹렬한 탐구심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아들을 안고 폭풍처럼 사라진 후 라시엘의 VIP 룸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잠시 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온 레스토랑 지배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강태호의 눈치를 살폈다. 전무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지만 강태호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이 사라진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아빠라고 외치던 아이의 맑은 목소리와 겁에 질려 파랗게 변해버린 한서연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감정의 동요 없이 모든 상황을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통제해왔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겪는 혼란이었다. 그는 지배인을 향해 손을 들어보였다. 더 이상의 질문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됐네. 식사는 취소하고 계산서는 내 비서실로 보내게.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 지배인이 허리를 굽히며
조용히 물러났다. 다시 혼자가 된 타연은 천천히 자신의 발치에 떨어져 있던 파란색 장난감 자동차를 내려다보았다. 아이가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손에 쥐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그의 손바닥을 찔렀다. 한서연, 기억의 저편.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랍 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6년 전, 그의 인생에서 짧지만 강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던 여자. 총명한 눈빛과 디자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재벌가의 후계자인 자신을 편견 없이 강태호라는 한 남자로 바라봐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그는 숨막히는 TK그룹의 후계자라는 갑옷을 잠시나마 벗어던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끝은 허무했다. 갑작스러운 유학길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전화도, 문자도, 그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았다. 당시 집안에서는 그녀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이며 유학 소식을 듣고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해 제 발로 떠난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배신감과 냉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 6년간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의식적으로 지워버렸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났다. 자신을 꼭 닮은 아이와 함께 태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전무님, 김동현 비서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날카로웠다. 김 비서, 즉시 조사해줄 사람이 있네. 이름은 한서연, 그리고 그 여자에게 딸린 5살짜리 아들도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 가족, 학력, 교우 관계, 직업, 거주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특히 5년 전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놓도록. 알겠습니다. 전무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동현 비서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는 강태호가 가장 신뢰하는 수족이었고 그의 명령에 토를 다는 법이 없었다. 태호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손안의 장난감 자동차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모든 것은 정확한 사실과 증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난 세월 동안 그가 체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한편 택시 뒷좌석에 앉은 서연은 끄끄 울음을 터뜨리는 민준을 품에 꼭 끌어안은 채 정신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한 서울의 넌사인이 빗물에 번진 물감처럼 그녀의 시야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왜 아빠한테서 도망쳤어? 아빠 맞잖아. 민준이 사진에서 봤는데 아들의 순진한 물음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 사람은 우리를 버린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엄마가 자착각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낼 뿐이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택시는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빌라 앞에서 멈춰 섰다. 1층은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였고
2층이 그녀와 민준이 사는 소박한 보금자리였다. 화려했던 레스토랑과는 모든 것이 대조적인 그녀의 현실이 있는 곳이었다. 서연은 잠든 민준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들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까만 속눈썹, 오똑한 콧날, 꾹 담은 입술, 그 얼굴에는 강타오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지난 6년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진실이 오늘 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온 서연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자 꾹꾹 눌러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속절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6년 전 23살의 한서연은 누구보다 빛나는 미래를 꿈꾸던 디자인 학도였다. 한 건축 공모전에서 우연히 만난 강태호는 그녀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다. 처음에는 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TK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자신을 그저 건축에 관심이 많은 유학생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해 주었다. 그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이 되었다. 한강변을 함께 걷고 작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밤새도록 디자인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간들. 그것은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내 태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날을 준비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거짓말처럼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에는 답이 없었다. 그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지만 경비원은 그가 급히 유학을 떠났다는 말만 전할 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에게 도착한 것은 차가운 이별 통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다. 모든 건 실수였어. 난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 넌 내게 어울리지 않아. 그동안 즐거웠다. 다 잊어줘. 짧은 메시지는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 그리고 홀로 남겨진 현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을 생각하며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그녀는 조용히 휴학계를 내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버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준을 낳았다. 그녀는 강태호라는 이름과 함께 과거의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묻어버렸다. 아들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에.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가 다시 나타나 그녀와 민준의 삶을 뒤흔드는 것일까? 두려웠다. 그가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아이를 빼앗아가려 하지는 않을까, 혹은 6년 전처럼 또다시 매정하게 외면하고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는 지옥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파란색 장난감 자동차가 조명 아래 놓여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한서연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느라 복잡했다. 집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녀가 정말 돈을 노린 여자였다면 오늘 밤 아이를 앞세워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쳤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혼비백산하여 그 겁에 질린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맞선 평생 그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던 할아버지가 유독 이 맞선을 강요했던 것이 이제 생각하니 의심스러웠다. 혹시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만든 것일까? 수많은 의문과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6년 전, 그가 유학을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 모든 것이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희미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알고 있던 진실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한서연과 그녀의 아들 한민준이 있었다. 태연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6년 전의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기만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는 상상만으로도 목이 타는 듯한 기분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낯선 감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이자 혼란이었고 동시에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T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강태호는 텅 빈 눈으로 서울의 여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그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다. 그의 평온했던 세계는 완전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똑똑!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맞춰 노크 소리가 들렸고 김동현 비서가 서류 파일을 든 채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미세하게 굳어있는 입가에서 그 역시 이 보고서의 무게를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전무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김 비서는 태호의 책상 위에 파일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태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의자에 앉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파일의 표지를 넘겼다. 첫 장에 있는 것은 한서연의 프로필이었다. 증명사진 속 그녀는 6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맑고 총명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국내 최고의 명문대 디자인학과 수석 입학,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 그녀의 화려했던 이력은 6년 전 어느 날을 기점으로 뚝 끊겨 있었다. 개인 사유로 인한 자퇴, 보고서의 간결한 한 줄이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세월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조용했다. 서울 변두리에서 아뜰리에 연이라는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는 빠듯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어떤 남자도 없었다. 태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다. 아이의 정보였다. 이름 한민준, 나이만 5세, 특이사항, 출생신고서상 부후의 이름 공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이의 출생일이 적혀 있었다. 타에어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날짜는 그가 한서연과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 뒤였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퍼즐 조각들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다. 그의 가족이 들려주었던 이야기, 즉 그녀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스스로 떠났다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부부의 이름이 비어있는 공란. 그것은 마치 지난 6년간 그가 외면했던 진실을 향한 날카로운 고발장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한서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자신과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분노였다. 짐비세요. 안저 전무님, 6년 전 내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의 모든 통화 기록, 이메일, 주변 인물들의 행적을 다시 전부 조사해. 특히 유진그룹 쪽의 움직임도. 유진그룹 말입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의아함이 섞였다. 유진그룹은 TK의 오랜 라이벌이자 어젯밤 맞선의 상대였던 유라희의 집안이었다. 그래, 어젯밤 맞선. 너무 시기가 절묘하지 않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파보도록 하게. 이번에는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러간 후 태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보고서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이제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문제는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가였다. 그리고 그는 그 답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 요가 매트 위에서 고난도의 자세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던 유라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녀였지만 이른 아침부터 울리는 개인 비서의 전화는 무시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어젯밤 강타호 전무님과의 맞선 자리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소란,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강 전무님을 뭐라고. 라희는 자세를 풀고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한서연, 그녀가 감히 다시 나타나 그것도 아이까지 데리고. 그 여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희의 입가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6년 전 그녀는 강타호의 곁에 잠시 머물렀던 그 볼품없는 미대생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기억했다. 작은 오해를 만들고 몇 가지 거짓말을 흘리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자 태호의 가장 친한 친구마저 그녀의 편에 서서 태호를 속였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타오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라니,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강태호의 핏줄이라면 그녀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강태호와의 결혼을 통해 두 그룹을 합병하고 명실상부한 재계의 여왕이 되려던 그녀의 야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다. 절대 그렇게 둘 순 없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뒤처리를 맡기는 해결사였다. 나 유라희인데 알아볼 게 있어. 아뜰리에 연이라는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야. 대표는 한서연. 일단 너무 티나지 않게 부드러운 경고부터 시작해. 그녀가 감히 어디에 발을 들였는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줘.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감히 사자의 영역을 넘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려주라고. 전화를 끄는 라희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다시 평소의 차분하고 우아한 그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 네가 가진 그 하찮은 행복, 내가 모두 부셔줄게. 어젯밤의 충격으로 뜬 눈으로 밤을 사운 서연은
아침 일찍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스튜디오로 출근했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이 일에 집중하며 나쁜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고 현장에 보낼 자재들을 체크하며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강태우에게서 온 전화는 아닐까? 혹은 그의 가족에게서 온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맡긴 건설사의 박 부장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박 부장님, 아뜰리에 연 한서연입니다. 아, 한 실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색하고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게 저희 회사 내부 사정으로 진행하던 판교 신도시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전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은 규정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내보류라니요. 갑자기 왜?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프로젝트는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가 몇 달은 버틸 수 있게 해줄 생명줄과도 같은 일이었다. 누구보다 프로젝트에 열광하며 그녀의 디자인을 칭찬했던 박 부장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부 사정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한 실장님,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박 부장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단순한 불운일까 아니면 그녀의 불안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그녀가 수입 가구를 독점으로 공급받던 업체의 담당자였다. 한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들어오기로 했던 이탈리아산 타일과 가구들이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량 반송 처리될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현장에 들어가야 할 자재들인데 저희도 미치겠습니다. 갑자기 세관에서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아니다. 그녀의 스튜디오를 지탱하던 두 개의 가장 큰 기둥이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강태호일까? 아니면 그의 가족 어젯밤 일에 대한 보복 경고, 제발 사라져달라는 무언의 압박, 누가 되었든 상대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들은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 하나쯤은 손가락 하나로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도망쳐야 하는 걸까? 한서연의 스튜디오를 옥죄어 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 그것은 강타오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김동현 비서로부터 그녀의 사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보고받은 순간 타연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이 한 짓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자신을 대신해 혹은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의 의심은 할아버지와 유진그룹의 유라이. 두 갈래로 좁혀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빼곡히 적힌 글자들과 숫자들은 차가운 사실을 나열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했다.
그 아이. 한민주는 정말 내 아들인가 서류상의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태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지난 6년간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거짓의 벽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섣불리 믿을 수 없었다. 한서연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어젯밤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을 떠올리면 그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이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김비서, 한민준 군의 일과를 상세히 보고해. 김동현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즉시 태블릿 PC를 켰다. 한민준 군은 매일 아침 9시 서초구에 위치한 햇살 어린이집에 등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어린이집 전체가 인근의 서리풀 공원으로 야외 활동을 나갑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태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기회는 바로 오늘이었다. 그는 한서연의 감시를 피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CEO 강태호가 아닌 한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차키 주고 태호는 평소 입던 딱딱한 슈트를 벗어던지고 옷장에 있던 가장 평범한 캐주얼 스웨터와 면바지로 갈아입었다. 그의 변신에 김비서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태호는 서둘러 회사를 나섰다. 그의 심장이 평소와 다른 속도로 뛰고 있었다. 그것은 중요한 계약을 앞둔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자의 떨림이었다. 오후 2시에 서리풀 공원은 평화로웠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강태호는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멀리서 어린이집 아이들의 무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온 신경은 노란색 원복을 입고 뛰노는 한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한민준, 멀리서 보아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보다 활기찼고 표정이 풍부했다.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는 다정한 모습.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감정이었다.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이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새기려는 듯이 저 아이가 지난 5년간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자신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만약 그 세월 동안 아이의 곁에 아빠로서 함께 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후회와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였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빨간색 공이 대구르르 굴러 태호가 앉아있는 벤치 아래로 굴러 들어왔다. 잠시 후 한 아이가 공을 찾기 위해 그에게로 달려왔다. 한민준이었다. 아이는 벤치 앞에 서서 태호를 잠시 올려다보았다. 낯선 아저씨의 모습에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의 발치에 있는 공을 발견하고는 손을 뻗었다. 태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공을 집어들었다. 이거 칸니. 태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목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태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선글라스와 모자 때문에 바로 알아보지는 못하는 듯했다. 네, 슈공지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호는 아이에게 공을 건네주었다. 민주는 공을 받아들고는 꾸벅 하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아이는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태호를 돌아보았다.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바로 그때 다른 친구를 따라 급하게 뛰어가던 민준이 그만 발이 엉켜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아야, 민준의 무릎에서 금세 빨간 피가 배어나왔다. 아이의 얼굴이 금세 울상으로 변하더니 이내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멀리 있던 유치원 교사가 놀라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강태호였다. 그의 이성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한달음에 아이에게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어디 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다급함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작은 무릎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더없이 조심스러웠다.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민주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들여다보는 남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순간 타연은 아이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커다란 눈, 화가 나면 자신과 똑같이 삐죽거리는 입술,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눈 밑의 작은 점,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도 같았다. 보고서의 글자들이나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 숨쉬는 명백한 증거, 그의 핏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운명의 낙인. 태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지난 6년간 그를 지배했던 차가운 이성과 냉소가 이 작은 아이 앞에서 무력하게 녹아내렸다. 민준아, 괜찮니? 뒤늦게 달려온 교사가 아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봤어야 됐는데. 교사는 태호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교사의 품에 안겨 훌쩍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는 민준의 눈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아이의 눈빛은 마치 왜 모른 척해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교사가 아이를 데리고 멀어지는 모습을 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끝까지 지켜보았다.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무릎을 닦아주었던 손수건에는 작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움켜쥐었다. 아이의 울음소리, 자신을 올려다보던 눈망울, 그리고 자신을 닮은 그 얼굴, 모든 것이 그의 심장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를 지배한 것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의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이었다. 내 아이, 내 아들,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맹렬한 보호 본능.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지 못한 지난 5년의 세월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회한과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자들에 대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살기에 가까운 분노였다. 그는 다시 김동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한서연 씨와 한민준 군에게 최고 레벨의 경호를 붙이게. 절대 눈에 띄어서는 안 돼. 그림자처럼 움직여. 사소한 위협 하나까지 전부 내게 보고해. 그리고 6년 전 일에 대한 조사는 이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네. TK그룹이 가진 모든 정보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누가 내 인생에서 5년을 훔쳐갔는지 내가 똑똑히 확인해야겠으니. 전화를 끄는 태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그의 아들을,
그의 가족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타오가 TK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하자 6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집무실 옆에 위치한 작은 회의실은 순식간에 상황실로 변모했다. 벽면에는 사건의 관계자들과 시간대별 흐름을 정리한 거대한 차트가 붙었고, 테이블 위에는 암호화된 노트북들이 쉴 새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김동현 비서는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매달린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전무님, 6년 전 한서연 씨에게 발송되었던 이별 통보 이메일입니다. 김 비서가 화면에 띄운 것은 서연의 세상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차가운 메시지였다. 서버 로그를 복원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이메일의 발신 IP 주소는 전무님의 당시 유학 준비를 위해 머물고 계셨던 보스턴이 아니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유진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이 유령 회사 명의로 임대하여 사용하던 곳 중 하나입니다. 태어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첫 번째 연결고리가 나왔다. 계속해. 당시 한서연 씨의 주변인들을 재조사하던 중 최수진이라는 미대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한서연 씨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지만 한서연 씨가 사라진 직후 갑자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김 비서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였다. 최수진 씨의 당시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금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세탁되었지만 그 근원지를 추적한 결과 역시 유진그룹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라에 그녀는 돈으로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매수해 서연의 곁에 심어둔 스파이로 활용했고 거짓 정보를 흘려 둘 사이를 이간질했으며 결정적으로 태호를 사칭해 잔인한 이별 통보까지 보냈던 것이다. 태호는 자신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보고까지 받았다. 당시 서연이 걸어왔던 수십 통의 전화는 알 수 없는 착신 전환 서비스에 의해 모두 차단되었고 그에게는 단 한 통의 부재중 전화조차 남지 않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태호의 표정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감정을 터뜨릴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지독한 게임의 규칙과 상대를 명확히 파악했다. 유라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녀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단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 바로 한민준. 그의 아들이었다. 김비서. 유진그룹이 현재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뭐지? 제주도에 건설 중인 유진 드림 리조트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금난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리조트 사업의 모든 비리, 자금 흐름, 인호가 과정의 문제점들을 샅샅이 파헤쳐 그녀가 내게서 6년을 훔쳐갔으니 나도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너뜨려 줘야지. 태어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태어가 진실에 다가서는 동안 서연의 현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클라이언트의 계약 취소와 자재 공급 중단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스튜디오, 아뜰리에 연에 대한 인터넷 평점이 하룻밤 사이에 최악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수십 개의 악성 리뷰가 달려 있었다. 디자인 표절, 저급 자재 사용, 불성실한 태도 등 모두 사실무근의 악의적인 비방이었다.
그녀가 몇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평판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후에는 구청에서 나왔다며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소방안전 특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스튜디오 구석구석을 이 잡듯 뒤지며 사소한 것들을 문제 삼았다. 콘센트의 위치, 비상구 앞에 작은 화분까지. 결국 그들은 시정명령서와 함께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표적 공격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작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려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결정타가 날아왔다. 스튜디오 앞으로 발신인 불명의 작은 택배 상자가 배달되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본 서연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상자 안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죽음을 의미하는 불길한 꽃,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있었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는 것이 좋을 텐데, 섬뜩한 경고, 이제 공격은 그녀의 사업을 넘어 그녀 개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녀가 강태호와 재회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배후에 강태호의 세계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밤이 깊어 잠든 민준의 곁에 누운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대로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도망친다고 해서 담 하가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그들은 아마 그녀가 어디로 가든 찾아낼 것이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숨고 도망치는 것은 더 이상 민준이를 위한 길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아이를 노출시키는 짓일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그녀의 온몸을 올가맸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그녀의 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맹렬한 분노와 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에 상처받은 23살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6년 전 강태호와 헤어지기 직전에 그가 알려주었던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번호. 그녀는 결심했다. 이 문제의 시작은 강태호였다. 그렇다면 해답 또한 그에게서 찾아야 한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물어야 했다. 당신이 하는 짓이냐고.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우리 모자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고.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같은 시각, 태호는 자신의 상황실에서 유진그룹에 대한 분석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유라희의 계략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동시에 그만큼 그녀의 힘이 막강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는 서영과 민준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였다. 그가 아무리 경호원을 붙였다고 해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패를 모두 활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강력한 패는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모든 진실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협조 없이는 유라의 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설득할 것인가?
그녀는 지금 그를 자신을 버린 남자로 오해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 벌어지는 모든 공격의 배후가 자신이라고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보여주고 그녀 역시 이 거대한 거짓말의 피해자였음을 알려주어야 했다. 그리고 함께 싸우자고, 우리의 아들 민준이를 위해 함께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고 설득해야만 했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그녀의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알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각기 다른 공간에서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서로를 만나야만 한다. 강타원은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김 비서를 연결했다. 지금 바로 한서연 씨에게 연락해. 내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하게.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쥔 채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엄지손가락이 6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이름. 강태호의 통화 버튼 위를 맴돌고 있었다. 한서연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가 뜨며 요란하게 벨이 울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익명의 협박범일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협박범의 목소리가 아닌 지극히 차분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는 TK그룹 강타호 전무님의 비서 김동현입니다. 전무님께서 한서연 씨와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올 것이 왔구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먼저 연락하려 했던 참이었다. 이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잘 짜인 각본일까?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좋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그녀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고 외부의 시선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강태호의 배려였다. 서연은 호텔 입구에서부터 자신을 정중하게 안내하는 김동현 비서를 따라 복잡한 심경으로 룸 안으로 들어섰다. 강타호는 책상 뒤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등진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슈트 재킷을 벗은 채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은 CEO라기보다는 깊은 고뇌에 빠진 한 남자의 모습에 가까웠다.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비서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고 넓은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서연은 문 앞에 선 채 더 이상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방식인가요? 태호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내 스튜디오에 들어오던 계약들이 취소되고 자재 공급이 막혔어요. 인터넷에는 말도 안 되는 악성 리뷰들이 도배되고 구청에서는 세무조사라도 나온 것처럼 나를 압박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엔 죽은 국화꽃과 함께 경고 메시지까지 받았어요. 이것도 당신이 시킨 일인가요? 6년 전처럼. 또다시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는 당신만의 방식이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태호를 노려보았다. 차라리 나를 괴롭혀요. 하지만 내 아들, 민준이만큼은 건드리지 마.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그녀의 날 선 비난에도 태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한 짓이 아니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을 보자고 한 거요. 타요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태블릿 PC를 들어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화면 속의 내용을 보기 위해 마지못해 몇 걸음 다가섰다. 화면에는 이메일 분석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6년 전 그녀가 받았던 바로 그 이별 통보 메시지였다. 당신이 받았던 이 이메일. 내가 보낸 게 아니오. 발신 IP는 당시 내가 있던 보스턴이 아니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 유진그룹에서 사용하던 곳이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유진그룹이라면 어젯밤 맞선 상대였던 유라이의 집안. 태호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녀의 가장 친했던 친구. 최수진의 사진과 함께 복잡한 자금 추적 결과가 나타났다. 당신 친구 최수진 씨는 유진그룹의 돈을 받고 당신을 감시했소. 당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내 대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도 전부 그 친구였지. 그리고 당신이 내게 걸었던 모든 전화들,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부 차단됐더군. 난 당신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어. 하나의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지난 6년간 서연이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세상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다. 그녀가 겪었던 절망과 배신감,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악의적인 계략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태어의 고백이 이어졌다. 물론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더 필사적으로 당신을 찾았어야 했어. 우리 가족들이 늘어놓는 거짓말을 의심했어야 했고, 그들은 당신이 돈을 받고 떠났다고 했소. 그리고 바보같이 당신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자 그 말을 믿어버렸지. 난 비겁했고 어리석었어. 한서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오. 당신과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했어야 할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한 것. 평생을 후회해도 모자랄 거요. 나의 아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서연의 심장을 관통했다. 결국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참아왔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기도 했고 분노이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남자가 괴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작은 안도감이기도 했다. 지난 6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억울했다. 태어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허공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이 모든 것을 꾸민 건 유진그룹의 유라이요. 그녀는 나와의 결혼을 통해 TK그룹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과 민준이는 그녀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 당신의 스튜디오를 공격한 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분명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 거요. 민준이를, 우리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민준이의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슬픔은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다시 어미의 강인함이 자리 잡았다. 나 혼자서는 그녀를 막을 수 없어. 그리고 당신 혼자서도 그녀와 싸울 수는 없어. 우린 함께 해야만 하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이를 위해서 내가 당신과 민준이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오.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6년 전의 따뜻함은 없었지만
대신 강철 같은 의지와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여전히 그와 그의 세계에 대한 불신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건 오직 민준이를 위한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태어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6년이라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상처와 오해, 잃어버린 시간들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태롭고 절박한 동맹.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연인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동지였다. 스위트룸 안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지만 그 긴장감의 종류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강태호와 한서연의 비밀 회동은 유라희의 귀에 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은 TK그룹의 그림자 속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보고를 받은 유라희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경고가 통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 어리석은 것들. 그녀는 아버지인 유진그룹의 유 회장을 찾아갔다. 유 회장은 딸의 감정적인 대응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TK그룹을 손에 넣겠다는 거대한 야망 앞에서는 딸과 뜻을 같이 했다. 경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증명됐구나. 유 회장의 노련한 눈이 번뜩였다. 이제 강타어 그놈을 직접 흔들어야지. 이사회를 움직이고 언론을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그 아이를 제거해야 한다. 강타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니까. 그들의 대화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야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유진그룹 부녀의 방역은 두 갈래로 훨씬 더 악랄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한 유력 경제지가 한면의 TK그룹 강타어 전무에 대한 단독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TK그룹 강타어 전무, 거액의 회사 자금 횡령에 숨겨둔 여자와 아이에게 유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과 출처불명의 사진들이 실려 있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강태호가 미혼모인 한서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사 돈으로 그녀의 환심을 샀으며 아이를 이용해 TK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냈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타오의 집무실에는 이사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그룹의 명예 실추를 문제 삼는 원로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까지 그를 호출했다. 유진그룹이 수십 년간 공들여 심어놓은 이사들과 언론의 힘이 한꺼번에 그를 덮쳐왔다. 전무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전무님의 거취에 대한 안건이라고 합니다. 김동현 비서가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었다. 강타오는 자신을 옥죄어 오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이것이 유라희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눈앞에 불을 끄는 것이 먼저였다. 하지만 그가 회사 문제에 발이 묶여있는 바로 그 순간 유라희의 더 잔인한 칼날은 그가 가장 아끼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강타어의 긴급 요청으로 서연과 민주는 강남의 한 고급 레지던스로 거처를 옮겼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경호원들이 배치된 안전 가옥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황금세장에 갇힌 기분이었다. 민준이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불안해하며 유치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우리 왜 여기에 이사 왔어? 친구들 보고 싶어. 아들의 시무룩한 얼굴을 본 서연은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고심 끝에 그녀는 경호원들과 함께 레지던스 내에 있는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 잠시 다녀오기로 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안전한 공간이라는 경호팀장의 말을 믿었다. 놀이터에서 1시간가량 즐겁게 시간을 보낸 후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경호원 2명이 앞뒤에서 그들을 애워싸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지정된 주차구역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주차장 깊숙한 어둠 속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굉음과 함께 튀어나왔다. 트럭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미친 듯이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비명, 거대한 엔진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서연의 눈에 비친 것은 운전석에서 그들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다. 민준아,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감싸 안고 옆으로 몸을 던졌다. 거의 동시에 경호원 한 명이 그녀와 민준을 밀쳐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몸으로 트럭을 막아서려는 듯 권총을 뽑아들었다. 기광! 덤프트럭은 경호원을 스치듯 지나가 그들이 타려던 세단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빠른 속도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서연은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엎드린 채 겁에 질려 숨도 쉬지 못하는 민준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팔과 다리에는 넘어지면서 생긴 찰과상이 쓰라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들은 이제 경고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맹공을 막아내고 있던 강타원은 김 비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에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한쪽에서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민준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늘게 떨고만 있었다. 다행히 2사람 모두 큰 상처는 없었지만 그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민준이가 작은 손을 뻗었다. 태연은 아이를 받아 안았다. 따뜻하나야 할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이는 아빠라고 부르는 대신 그저 그의 목을 와락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타오의 내면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냉철한 사업가, TK그룹의 후계자라는 가면이 산산조각났다. 그의 안에는 오직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어머니를 해치려 한 자들에 대한 지옥의 불과도 같은 분노만이 들끓었다. 그는 떨고 있는 아들을 더욱 굳게 안았다. 그리고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위태롭기만 했던 그들의 동맹은 아이의 눈물과 피의 위협 앞에서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하게 벼려졌다. 태연은 아이를 안은 채 서연을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잔인했다. 이제 끝났어.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전부 끝낼 거야. 저것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가 조각조각 부셔버릴 테니 방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잔혹한 방역의 시간이었다. 지하 주차장의 끔찍한 사고 이후 강태호와 한서연 사이에 모든 망설임과 불신은 산산조각 나 사라졌다. 병원에서 돌아온 안전가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결속력이 싹트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잠든 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하나의 맹세를 공유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저들이 우리에게 준 고통을 수백, 수천 배로 되돌려주겠다. 유진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혐의는 어느 정도 포착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다음 날 김동현 비서가 새로운 상황실이 된 레지던스 거실에서 보고했다. 그의 팀은 밤새 유진그룹의 재무제표와 내부 자료를 분석했지만 유 회장 부녀는 꼬리를 잡히지 않는 늙은 여우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었다. 사소한 비리들로는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의 가장 큰 프로젝트이자 가장 큰 약점 제주 드림 리조트 사업을 파고들고 있는데 아직 뭐가 나오지 않았나. 아땐 전무님, 표면적으로는 모든 인허가 절차와 자금 흐름이 완벽해 보입니다. 워낙 사활을 건 사업이라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벽에 부딪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조용히 자료를 살펴보고 있던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제가 그 리조트 사업의 설계 도면과 자재 보고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즉시 노트북을 그녀에게 건넸다. 태호의 팀이 숫자와 자금의 흐름을 쫓을 때 서연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디자이너이자 건축학도였다. 그녀는 건물의 구조와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 도면, 지질 조사 보고서, 자재 수급 내역서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서로 다른 문서들의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교차 검증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작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화면의 두 문서를 나란히 띄웠다. 하나는 리조트의 핵심 골조에 사용될 철근의 상세 스펙이 담긴 설계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실제 자재를 납품한 업체의 납품 확인서 및 세금 계산서였다. 설계 도면상에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최고 등급의 H빔 내진용 특수 철강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납품 업체도 국내 최고의 대한제강이고요. 하지만 실제 자금 이체 내역을 보세요.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대한제강이 아니라 진성스틸이라는 유령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과거 불량 건축 자재를 유통하다 적발되어 폐업 처리된 곳이에요. 김 비서가 놀라 외쳤다. 그렇다면 서연이 말을 이었다. 네, 그들은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자재를 쓰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폐업 처리된 유령 회사를 통해 중국산 저급 불량 철근을 납품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서요. 만약 이대로 리조트가 완공된다면 그곳은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요. 그녀의 분석은 완벽했다. 재무팀이 놓쳤던 치명적인 허점,
오직 현장과 도면을 이해하는 전문가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태호는 서연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를 가진 전사였다. 찰레서 한서연, 태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나왔다. 상황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이제 그들은 적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손에 넣었다. 김비서, 지금부터 작전을 개시한다. 태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거대한 지도 앞에 서서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치오째, 비밀리에 제주 공사 현장으로 팀을 보내. 저들이 사용한 불량 철근의 샘플을 반드시 확보해. 증거 인멸에 대비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둘째, 진성 스틸의 배후를 추적하고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 신변 보호를 약속하고 그의 모든 증언을 확보하게. 셋째, 유진그룹의 비자금과 불량자재 커넥션을 입증할 모든 서류 증거를 정리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3곳에 넘길 준비를 해.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유진그룹의 드림 리조트 1단계 완공 기념 프레스 컨퍼런스가 언제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유 회장 부녀가 직접 참석하여 자신들의 가장 큰 치적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태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바로 그날이다. 그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하고 지옥으로 끌어내릴 거야. 언론 보도와 동시에 검찰의 모든 증거 자료를 담은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주요 주주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유진그룹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뿌리부터 완전히 박살내 버릴 거다. 완벽한 역습 계획이었다. 모든 팀원들이 긴장감과 희미한 흥분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외부팀과 쉴 새 없이 통화했고 타원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판을 짜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몫을 다했다. 그녀는 복잡한 건축 비리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과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도왔다. 그녀의 섬세하고 논리적인 작업은 계획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주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는 동안 레지던스 안에서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작전 개시 전날 밤 잠든 민준을 확인하고 나온 서연은 거실에서 홀로 서류를 보고 있는 태호와 마주쳤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가식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연약한 여자로 보고 있지 않았다. 동등한 파트너이자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적인 동지로서 존중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내일 저 오만하고 잔인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것.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다. 이제 잔혹한 복수극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전의 날 유진그룹의 드림 리조트 1단계 완공기념 프레스 컨퍼런스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투자자,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유진그룹의 유 회장과 유라희는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강타오를 횡령 스캔들로 코너에 몰아넣었고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곧 그들의 소나귀에서 부서져 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유진 드림 리조트는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대한민국 건설의 새로운 신화를 쓰게 될 것입니다. 유 회장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유라이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즐겼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성공적인 후계자이자 곧 TK그룹의 안주인이 될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각인시킬 생각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유 회장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축하는 마지막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축하 영상을 기다리던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스크린이 다시 켜졌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유진그룹의 화려한 로고가 아니었다. 짙은 남색 배경 위로 간결하고 힘있는 글씨체의 로고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텔리에 용, 한서연의 스튜디오 로고였다. 그리고 그 아래로 빛처럼 붉은 글씨가 나타났다. 유진 드림 리조트의 숨겨진 진실. 볼룸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유 회장과 유라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뭔가 잘못되었다. 바로 그 순간 장내에 있던 모든 기자들과 투자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도착한 하나의 이메일. 그 안에는 유진그룹의 불법 자재 사용, 비자금 조성, 그리고 6년 전의 추악한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덫은 발동되었다. 스크린에서는 서연과 태호의 팀이 밤새워 만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최고급 H빔 철강의 설계도와 제주도 공사 현장에서 몰래 채취한 녹슨 불량 철근의 샘플을 나란히 보여주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위조된 안전검사 서류와 실제 서류의 비교, 목소리가 변조된 내부 고발자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저걸 당장 꺼 방송실. 뭐 하는 거야? 유라희가 무대 뒤를 향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잔인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화면은 6년 전으로 돌아갔다. 태어를 사칭해 서연에게 보내줬던 이별 이메일. 최수진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흔적.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음모의 전말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영상은 며칠 전 지하 주차장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었다. 거대한 덤프트럭이 고의적으로 서연과 민준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 모자를 밀치고 몸을 던지는 경호원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은 트럭의 번호판을 확대하며 끝이 났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 해당 트럭의 차주 및 운전자는 유진그룹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의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 혐의, 볼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질문을 퍼부었고 투자자들은 휴대폰을 붙들고 경악했다. 실시간으로 유진그룹의 주가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그래프가 여기저기서 보였다. 연단 위에 서 있던 유 회장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평생을 법 위에 군림해왔던 노예한 범죄자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전부 저 강태호가 꾸민 짓이야. 이성을 잃은 것은 유라희였다. 그녀는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자신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꽃뱀이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전부 거짓말이야.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우아하고 완벽했던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녀의 발악은 오히려 모든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그랜드 볼룸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검찰의 문장이 새겨진 재킷을 입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 위로 향했다. 유진 그룹 유명한 회장, 유라희 사장, 살인 미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차가운 미란다 원칙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때 재계를 호령했던 유 회장 부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극적인 몰락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시각 강태호와 한서연은 안전 가옥의 거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스크린을 통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복수의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았다. 그들의 복수는 철저히 계산된 증거와 진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유라희의 발악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타연은 조용히 스크린을 껐다. 모든 것이 끝났다. 승리의 환호도 통쾌한 웃음도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깊은 안도감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묵직한 정적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6년간 그들을 올감했던 거대한 거짓에 성이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지독했던 과거와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태호는 옆에 앉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다. 기나긴 전쟁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유진그룹의 몰락은 한편의 잘 짜인 드라마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진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언론은 연일 유진게이트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유진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룹은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되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유명한 회장과 유라희 부녀는 모든 죄가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반면 TK그룹과 강타호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 횡령 스캔들은 유진그룹의 악의적인 모함이었음이 밝혀졌고 오히려 강타호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대형 부실공사를 막아낸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의 그룹 내 입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굳건해졌으며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타호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어리석었던 판단에 대해 사과하며 모든 경영권을 손자인 강태호에게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한서연과 그녀의 스튜디오 아뜰리에 연 역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거대 그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녀의 용기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스튜디오에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프로젝트 의뢰가 쇄도했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하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서울을 떠나 세 사람은 강태호가 소유한 강원도의 한적한 호숫가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민준이는 넓은 잔디밭 위에서 강아지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날의 공포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해맑은 웃음소리가 청명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서연과 태호는 테라스의 의자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지난 한 달간 그들은 함께 민준이를 돌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6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모든 오해가 풀린 뒤에도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호였다. 쏘연 씨. 그가 부르는 목소리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또 간절했다. 지난 한 달간 당신과 민준이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소. 나는 지난 6년간 오직 일만 아는 기계처럼 살아왔지. TK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의 무게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소. 하지만 아니었어. 그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세상 가장 부드러운 빛이 어렸다. 민준이를 처음 만난 날, 그리고 당신과 다시 재회하고 함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깨달았소. 내가 정말로 지켜야 할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6년 전 당신을 사랑했던 내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소. 그저 내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거짓말들이 그 진심을 땅속 깊이 묻어버렸을 뿐이오. 물론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소나. 당신, 그리고 민준이, 우리 세 사람.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 역시 지난 한 달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증오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미움이 걷히자 그 아래에 고여있던 6년 전의 애틋한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다시금 예전처럼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하지만 두려움 또한 남아있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태호 씨, 우린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세계는 여전히 내게는 낯설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의자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노력할 거요. 다시는 그 어떤 것도 당신과 민준이를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당신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겠소. 나의 세계는 이제 TK그룹이 아니오. 당신과 민준이가 있는 곳, 그곳이 나의 유일한 세계요. 그러니 내 손을 잡아주지 않겠소.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한 여자와 아이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였다. 잔디밭에서 뛰어놀던 민준이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세 사람에게로 달려왔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예쁜 단풍잎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서연과 태호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태호를 향해 외쳤다. 아바. 그날의 트라우마 이후 처음으로 아이는 망설임 없이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것은 더 이상 사진 속 아빠를 향한 희미한 기대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진짜 아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담긴 부름이었다. 태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남은 한 팔로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댔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에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오해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걸어갈 미래, 호수 위로 부서지는 따스한 햇살이 마침내 완전해진 한 가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